부동산 사부 시즌 2. 안녕하세요. 사주와 부동산의 추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포인플렉스입니다. 어느새 7월도 벌써 중반, 네. 6월까지도 다가고 1년에서도 중반. 그렇죠. 안 그래도 그렇죠. 이번 주에 계속 그 휴가 계획 짜느냐고 엄청 바빴어요. 휴가 계획 어디로 가실 계획이세요? 그냥 저 소박하게 제주도 가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정도면 소박한 건 아니죠. 아, 그런가요? 그렇죠. 요새 제주도도 많이 비싸더라고요. 요즘 기본이 해외 국제 비행기 타는 거 아닌가요? 마침 그 말씀 잘 하셨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7월 말하고 8월 첫째 주는 부동산 사부 쉬는 걸로. 아, 좋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만 하고 7월 말 8월 첫째 주는 휴가 주니까 네. 다 같이 좀 쉬고, 그리고 8월 둘째 주쯤에 다시 뵙는 걸로 그렇게 하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좋으시죠?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저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7월 14일, 오늘도 한 주간 부동산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한 주의 부동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꺾이지 않는 강남 4구 아파트 가격이라는 기사입니다. 6.19 부동산 대책 이후 주춤하던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값의 오름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주간 아파트 값은 0.05% 오르면서 전주보다 상승폭이 커졌고요. 서울은 0.14% 올랐고, 특히 강남 4구의 경우 상승률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합니다. 서초구의 경우 지난주 0.08%에서 이번 주 0.14%로, 강남구는 0.02에서 0.10으로, 그리고 송파구는 0.03에서 0.11로, 강동구는 0.02에서 0.08로 각각 증가했네요. 보시는 것처럼 전국 상승률은 0.02에서 0.05로 상승했는데, 강남구 아파트의 상승률이 전국 시세를 주도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지지난주에 강동구가 그 상승률이 잠깐 마이너스 찍고,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0.0이 예, 있었잖아요. 그러고서는 바로 회복했네요. 네, 0.02, 0.08까지 올라와서 6.19 대책이 이제 거의 그 무력화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네. 전국적으로 보면은 서울, 세종, 강원, 경기까지가, 뭐 경기 같은 경우 0.09니까 아주 미미하지만 상승을 했고요. 네. 제주도 같은 경우가 보합, 지난주에 마이너스였던 걸로 네. 기억하는데 보합으로 들어섰고, 충남, 경남, 충북, 경북 등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특이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계절적인 비수기를 맞아서 전세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0.01의 안정세가 이어졌어요. 네. 그런데 조금 이 내용 안에서 좀 봐줄 것이 있는 게, 서울 같은 경우가 전체를 보면 지난주에 0.06 상승해서 네. 0.05로 전세 가격이 약간 이제 주춤하고 있고요. 서초구 전세 가격이 아주 특이해요. 뭐냐면 네. 지난주에 이미 마이너스 0.02%였는데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5%로 전세값 하락폭이 커졌어요. 매매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전세가는 내려가고 있는 건가요? 최근에 여름 비수기라. 예, 그렇게 볼 수 저도 있을까요? 최근에 서초구 쪽에 전세 물건들이 좀 쌓이는 경향이 있어서 네. 여름 비수기인 탓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그 역전세, 특히나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미 네. 일부 지역에서 역전세난이 시작됐고요. 서초구 같은 경우는 계절적인 비수기의 영향인지 아니면은 뭐 큰 흐름상에서 전체적으로 입주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미치는 건지는 뭐 두 주 가지고 판단하기는 너무 이르고요. 네.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하튼 전세 가격이 전체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뭐 그 정도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기사 소개해 주세요. 네네. 다음 기사 제목은 규제가 뭔가요? 떨어진 적 없고 떨어지지도 않을 것. 다소 오만한 제목이네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 평당 가격은 지난해부터 4천만 원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 지역인 강남구는 이제 6천만 원 시대를 열어젖히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3 대책, 올해 6.19 대책에 이어 하반기에도 부동산 관련 추가 규제가 예고된 상황이지만 강남권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5월 강남 4구 재건축 예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평당 4,016만 원이었고요. 전년 동월에 비해 4.5% 상승한 겁니다. 특히 강남구는 14.4%나 올라서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네요. 저도 제목을 보고 떨어진 적 없고 떨어지지도 않을 것, 그래서 뭐가 이렇게 제목이
마음에 안 들지라고 했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오만한 문구를 써가지고 이게 마음에 와닿질 않았었군요. 예, 근데 팩트는 팩트인데 네. 예전에 저 한 십몇 년 전에였나요? 강남 불패라고 많이들 하셨었는데 네.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2006년도에? 네, 이 지금 자료는 6.19 대책이 발표되기 이전 시점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6.19 대책이 발표하고 나서 뭐 개포라든가 잠실 주공호에 일부 급매물들이 나와서 거래가 됐긴 했지만 사실 상승할 때도 뭐 아주 상단에 있거나 아니면은 아주 하단에 있는 물건 한두 개가 거래된 걸 가지고 그걸 시세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시세로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은 많으시죠. 그거는 이제 굉장히 의도적인 거고. 네. 예. 그래서 아주 높은 가격, 아주 낮은 가격 이런 것을 시세를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일부 거래가 전체를 대표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을 가지고 너무 뭐 떨어졌다 올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진 않고 6.19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초나 강남 재건축은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정상적인 일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강남 불패가 많네요. 그럼.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일각에서는 6.19 대책이 강남시장을 잠재우기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부채 상환 비율 DTI나 담보 인정 비율 LTV 등 대출 규제는 자산이 풍부한 강남의 투자자들에게는 사실 덜 민감한 이슈이고 재건축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가구수 제한 역시 일부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6.19 대책 나왔을 때 저희가 이게 뭐냐 그랬었잖아요. 네. 사실 강남 입장에서는 어차피 전매 제한 있었던 거고 네. 그리고 조합원 같은 단지에서 조합원 분양수 제한에 해당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 있기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건 아무런 아니니까. 거의 뭐 DTI나 뭐 LTV 10% 정도 조정받은 그 정도 상황 가지고는 6.19 대책이 특별히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은 뭐 그 영향이 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향후 시장에 대해서 그 상승을 계속 생각하시는 분이나 하락을 말씀하시는 분이나 이제 두 가지 견해로 의견이 나누는 것 같아요. 상승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유동 자금이 1,000조가 넘는 자금이 갈 데가 없다. 그리고 예전에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 투자가 골고루 됐지만 이제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을 지금 뭐 한 80주, 90주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서울로만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믿을 만한 수요층이 있는 강남 지역으로만 돈이 몰리는 현상이 계속 될 것이고 재개발, 재건축을 제외하면 서울 시내에서 물량 공급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돈이 몰릴 거라는 측이 있고 어느 정도 보합 내지는 하락 이런 쪽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정부의 추가 규제가 계속해서 예고되고 있는 만큼 그러니까 6.19 대책이 문제가 아니다. 6.19 대책이 문제가 아니라 추가 규제가 계속해서 예고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일시에 모든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봐가면서 정부 대책을 봐가면서 들어가든가 아니면 시장을 봐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기사가 양분되어 있습니다. 유동자금이 시중에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규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모두 다 팩트죠. 모두 다 팩트인데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나는 상승으로 잡을 것이냐 하락으로 잡을 것이냐를 두는 것은 각자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택시장 과열에 가계빚 고공행진 6.19 대책 약발 안 먹히나. 정부가 지난달 6.19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경기, 부산 등 과열 지역의 대출 규제를 조였지만 가계대출은 여전히 증가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격이 들썩이면서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계대출이 늘고 있어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대책이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 초에 거의 증가하지 않았던 은행권 대출이 2월, 3월, 4월을 가면서 계속해서 늘어나갔고요. 6월 같은 경우는 6조 1천억 원 정도, 그리고 이금융권이 1조 6천억 원에서 두 개 합하면 약 한 7조 8천억 원 정도의 그 은행 빚이 늘었고요. 또 하나 특이사항으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지금 가계대출을 억제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집값이 상승하니까 그에 따라서 대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특이사항으로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도 계속 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6.19 대책이 이거 약발 안 먹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시장에서 말을 하는 거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아니야
좀 더 봐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근거가 뭐냐면요. 담보대출이라는 게 우리가 계약 시점에서 담보대출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네. 잔금 시점에서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이제 6월 달에 담보대출이나 이런 부채 증가가 는 것은 뭐 5월 달이나 4월 달에 계약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6.19 대책의 약발이 먹힌다 안 먹힌다를 이 통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이르다. 뭐 이런 기사 내용이에요. 규제가 점점 심해지는 경향이라서 더 빨리 돈을 빌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6.19 대책 나오면서 네, 그리고 대출 금리도 맞아요. 조금이라도 미리 더 막 낮을 때 미리 막 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네. 좀 계시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계속해서 이게 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요.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분양 물량이 계속 많아져요. 그래서 작년 대비 보시면은 한 13.5% 전국적으로 보면 13.5%의 분양 물량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네. 분양 물량은 중도금 대출을 기본적으로 수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 표에서 좀 특이한 사항 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올 하반기 분양 예정 물량인데요. 네.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가 무려 한 92% 정도가 증가하고요.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 215%가 증가하고요. 충남 같은 경우는 무려 350%가 증가해요. 근데 제가 충청남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울, 네. 부산은 지금 시점으로 굉장히 핫한 도시들이죠. 그런데 분양 물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동그라미 파란색을 친 게 이제 경기도, 네. 그리고 제주도, 세종특별시인데 여기는 분양 물량이 감소하고 있어요. 이 도시들은 지금 경기도나 제주나 세종 같은 경우는 일단 이미 입주가 굉장히 많이 되다 보니까 네. 전세 가격 같은 게 조정을 받기 시작한 지역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미 물량이 너무 많이 풀려 있으니까 분양이 적게 된 거고요.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아직 분양 물량이 지금 막 확대되면서 풀리고 있다. 이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입주 물량이 되니까 2, 3년 후에 입주 물량이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 물량표를 봐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전년 대비 일반 분양이 는다라는 것은 당분간 부채가 감소할 수 없다는 얘기고 또 바꿔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 부채를 줄이는 대책이 더욱더 강력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8월 달에 나오는 대책이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부채를 정말 제대로 잡을 생각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강력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한 표를 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빌려서는 집을 사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정도 정부의 기존의 대책을 보면 실거주는 그렇죠. 안 1가구 건드린다. 1주택 실거주에 대해서는 규제를 많이 안 하겠지만 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많이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를 규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정도는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초과이익 환수제 피하자 속도전에 서울 재건축 단지 파열음. 서울의 주요 재건축 조합들이 내년 초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속도전을 벌이고 있죠. 이 가운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잡음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속도에만 방점이 찍혀 있다 보니 조합원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나아가 재건축 사업 전체가 삐걱대는 양상입니다.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붙여 손해를 줄이겠다는 움직임이 되레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기사는 우리 지난주에 굉장한 논란이 되었던 잠원 4지구 얘기예요. 네네. 잠원 4지구 같은 경우는 8, 9, 10, 11, 17차 그리고 노건한신, 베니하우스가 이렇게 통합을 해서 하는 곳인데요. 109 같은 경우가 8차, 9차, 베니하우스, 노건한신이고요. 네. 그 다음에 10차, 11차, 17차가 209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쟁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109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270%를 주는 반면에 네. 209에는 320%를 줬어요. 용적률을. 209가 쾌적성이 떨어지겠네요. 쾌적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두 개를 합쳐서 일단 300이니까. 그렇죠. 합쳐서 300인데 한쪽에는 270, 한쪽에는 320을 줬으니까 당연히 320을 받은 쪽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네. 또 하나는 임대주택이 한 206가구가 되는데 네. 이것을 209에다 모두 몰아서 배치를 해버렸어요. 용적률이 안 그래도 높아서 빡빡한 쪽에다가 임대가구를 몰아넣고요. 또 임대가구를 몰았기 때문에 용적률이 높아진 그 이유도 그것도 있네요. 있었겠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요즘에 판상형과 타워형 중에 어디를 선호하는 줄 아시죠? 네, 사람들은 일단 판상형을 네, 좋아해요. 다들 판상형들 좋아하는데 저는 타워형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건 이제 개인 취향이시고 네네. 전체적으로는 판상형들을 좋아하는데
109에는 판상형을 배치하고 209는 타워형을 배치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209는 고속도로 변이라 외관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워형을 배치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209를 소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용적률도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임대주택은 그쪽에다 배치했고 네. 그리고 아파트도 선호하는 타워형, 아니, 판상형이 아니라 타워형을 줬으니 당연히 한쪽에서 불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세부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제 카페에 올라온 내용이 그게 사실인지 네네. 모르겠지만 그 공공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편의시설은 또 109로 다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점들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에 대해서 조합 측의 입장은 어떤 거냐면요. 임대주택 배치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건축심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의지가 아니라 서울시하고 건축심의를 논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 배치가 209로 간 것이고 네. 그리고 단지 배치 방식 등의 문제는 사전에 조합원 설문조사를 반영한 결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카페 분위기를 보면 209 가지신 네네. 분들이 전혀 이런 거 없었다. 사전에 설문조사를 했다라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는데 뭐 근데 사실 이런 일은 양쪽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정확한 조합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어보질 못해서 다음 주라도 정확하게 조합 입장이나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현재 나온 팩트들만 보면은 네. 209가 확실히 불리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서초구청에서 뭐 조정위원회가 있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한번 상처를 받게 되면 그쵸. 다시 마음 돌이키기가 신뢰가 일단 쉽지가 일단, 않죠. 예. 신뢰가 깨진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큰 통합 단지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과연 어느 정도 시점에 빨리 회복이 되느냐. 그리고 결국은 이런 문제가 일어난 가장 큰 이유가 연말 관리처분 신청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피해야 되니까. 예, 졸속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 지난 방송 때 이 사지구를 소개해드리면서 네. 공동 시행 언제 준비했니? 와 착착 미리미리 준비했었네. 잘했어 그랬는데. 잘했어 막 그랬는데 이런 파열음이 갑자기 보이니까 이 상황을요 개인이 집 짓는 거에도 한번 대입을 해보면요. 네. 건축심이라는 것은 우리 집을 그냥 단독주택을 하나 짓는다고 할 때 네네. 내가 이렇게 살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3차 경남권 같은 경우도 방이 3개인지 4개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건축심의를 받았고요. 조합원들은. 나중에 보니까 네. 다 3개라면서요. 결국은 지금 사지구 네. 같은 경우도 자기네 용적률이 몇 퍼센트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살 도면을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일단 통과시키고 나중에 바꾸면 된다라는 게 조합 입장인 네. 것 같고. 그렇기는 하지만 물론 연말에 관리 처분이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살 집에 대한 도면에 대한 인식도 없이 이렇게 그렇죠. 진행이 된다라는 것은 연말 관리 처분 신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의 토론 과정이나 이런 게 없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통과되고 나면은 막상 못 바뀔 가능성도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바뀔 가능성이 있거나 바뀐다고 하면 다시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이렇게 밟아 나가면 또 몇 년의 시간이 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서 시공사 선정 같은 경우에는 공동 시행 사업자 방식을 이미 채택했으니까 네. 원만한 합의를 이뤄서 잘 해결했으면 하는 뭐 그런 바람입니다. 네.